네, 6월 2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필과 관련된 얘기들을 살펴볼 건데, 사실 이제 리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요즘에 참 더 반가운 거는 리필의 어떤 소송 상황이나 XRP의 시세 흐름보다도 더 거대한 이 시대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리플이라는 기업 또 XRP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여러 차례 지금 잇따라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CBDC와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가속화되는 모습을 요즘에 연이어서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데, 하루 전에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의 CBDC 파트너십 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근데 이 CBDC 이번엔 IMF입니다. CBDC는 국가에 제한돼서 분할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국가별 자체 CBDC만 있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다 각자의 플레이가 아니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게오르기 예바 IMF 총재가. 멘트만 놓고 보면 꼭 리플 CEO가 한 얘기 같죠? 그래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CBDC의 상호 운용성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리를 민간 암호화폐가 채울 수가 있다. 이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CBDC 대신에 리플 가지고 우리가 국경 간 송금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밖에도 다른 암호화폐들을 통해서 어떤 피아트 머니의 송금을 혁신적으로 지금 진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도 면에서 거의 실시간이죠. 비용 면에서 거의 비용 안 들죠. 리플 같은 경우에 거의 공짜잖아요. 0.02 XRP인가 0.2 XRP인가 아무튼 거의 공짜 수준이에요. 공짜가 아니고 공짜죠, 공짜. 거의 공짜 수준으로 지금 송금을 할 수 있고, 공짜인데 실시간이야. 이거는 지금 스위프트와는 완전히 지금까지의 국경 간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차별화가 되고, 그걸 지금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 리플이잖아요. 리플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기술적 구현을 이미 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은 그런 기업으로서의 리플의 어떤 브랜드 파워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총재가 나서서 이 CBDC의 상호 운용성이 없을 경우에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다소 무시무시한 얘기를 갑자기 훅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이 핀테크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이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로스 레코, 이게 IMF 국장이거든요. 이 사람 둘이서 막 이런저런 노가리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무슨 농담을 했나 봐요. 제 영상까지 못 봤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XRP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결국에는 IMF가 이 CBDC의 상호 운용성을 이야기할 때 뭔가 그거를 구현할 기술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기술적으로 제일 잘하고 만만하게 하는 데가 어딘데? 리플이잖아. 거기다가 IMF 관계자들과 이때 라가르드 당시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고위 IMF 관계자들이랑 같이 나란히 하면서, 야, 여기 리플 CEO가 있네. 이게 2018년도 상황입니다. 2018년도. 그래서 당시에 뭔가 조크를 했나 봐요. 갈링하우스가 로스 레코우랑 같이 XRP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금 XRP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계획된 거라니까. 이 계획성에 대해서 결국엔 XRP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연결시키는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지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얘기하는 CBDC의 상호 운용성,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서로 연결되는 그 상황, 그걸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 얘네 다 지금 친구잖아. 야, 결국엔 이거 다 It's all planned 된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반갑죠? 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약간 조금, 이게 XRP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좀 재밌게 들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랑 같이 연구조사를 벌인 게 있는데, 이 30개 CBDC와 관련된 사용 사례를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를 진행했다라는 거고, 30개 CBDC의 상용 사례를 테스트하면서 31개 API를 개발했다.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서로 다른 CBDC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빠르게 구현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런던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잖아요. 여러 파트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주체는 영란은행이요. 뭐 PwC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파트너들, 혁신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을 해왔는데 미국 기반의 핀테크 기업 리플과 제휴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결제를 동기화시키는 시스템을 설계를 했다. 이 국경 간 지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CBDC의 상호 운용성과 관련해서 인터레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위에 있더라도 이거를 XRP라는 브리지 커런시를 활용해서 서로 동기화시켜서 안정적이고 또 성공적인 국경 간 지불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했지롱 이라고 지금 영란은행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런데 하루 뒤에 갑자기 IMF 총재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BDC의 상호 운용성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봐라 영란은행 엄청 이미 뭐 30개 CBDC를 놓고 이런 테스트를 마쳤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단편적인 이 멘트들,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고 보면 지금 IMF 총재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영란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이미 또 이걸 리플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미 확인을 했다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리플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한 거네. 이게 중요한 거죠. 재밌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 모든 피아트 머니를 연결시키는 블록체인으로서 가장 특화된 것이 리플이다라고 리플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왔죠. 그래서 XRP 레저가 CBDC를 위한 블록체인이라고 리플사가 몇 년 전부터 홍보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아트 머니의 연결, 그 가운데 뭐가 있어? XRP, 뭐로써? 브리지 커런시로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부터 리플과 기술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CBDC를 향해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준 곳이라는 점에서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뭐 약간 대영제국의 어떤 그런 신화가 됐죠. 과거의 신화가 됐는데, 역사가 됐는데, 새로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뭔가 혁신 기술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의 혁신 기술이라고 하면 뻔하잖아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미래를 한번 어떤 트랜지셔널하게 변화를 이끌 만한 혁신은 지금 시대에선 세 개예요. AI,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이 세 개입니다. 세 개. 지금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는 데가 구글이잖아요. AI,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린 상황이지만 어쨌든 바드를 놓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블록체인, 구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막 솔라나를 비롯해서 여러 파트너들과 지금 함께 블록체인 구축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따로 짚어봤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어떤 세상의 변화를 애플이 가져왔던, 이 아이폰이 가져왔던 변화만큼 큰 어떤 모찌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크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영란은행은 금융 파트에서는 블록체인, 당연히 블록체인이죠. 디파이 혁신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영란은행은 이미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파트너가 누구였다? 리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XRP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이 어떤 투자자로서 어떤 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의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앞으로 5년 동안 5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중국의 CBDC를 필두로 이 5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유통량이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 세계 통화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3조 달러의 토큰화가 가능하다.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딱 대놓고 중국 찝었죠. 중국 위안화 CBDC를 필두라고 했습니다. 이건 뻔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국가적 경쟁력과 어떤 CBDC의 전폭적인 어떤 푸시, 이 두 가지를 다 맞물려서 가장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꼬라박고 있는 정부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위안화 가지고 그 어떤 성이더라? 그 성 지역에서는 공무원 월급 지금 위안화 CBDC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CBDC 혁신을 추구하는 거는 블록체인의 모든 기록이 남아서 사실상의 빅브라더의 정말 그 조지 오웰이 얘기한 빅브라더를 지금 중국이 구현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블록체인 CBDC를 통해서 누가 어디서 무슨 돈을 얼마를 주고받았고 썼는지를 다 이 트래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브라더의 지금 새로운 시대의 빅브라더로서 중국이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반민주주의적이고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그런 방향성의 블록체인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CBDC의 상용화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중국이고, 중국을 비롯해서 필두로 앞으로 5년 동안 5조 달러,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세계 통화 공급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2%에 해당하는 3조 달러의 토큰화. 여기 또 하나의 맥락은 그거죠. 기존 피아트 머니를 토큰화한다. 자산의 토큰화. 이 토크나이제이션의 어떤 최적화라고 홍콩 정부가 판단한 게 또 누구다? 리플이다. 재밌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번스타인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파이, 이 이자 농사와 결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디파이 예금이라는 거, 이 이자 예금, 이자 농사가 사실상 은행 예금과 경쟁 구도를 확립하게 될 거다. 당연하죠. 은행에 예금 넣어봤자 이자율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디파이 이자 농사를 지으면은 일단 기본에서 뭐 5에서 10%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약간 조금 어떤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의 어떤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조금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증권사나 은행이 규제받는 것과 동일한 거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를 받게 돼서 사실상 디파이 예금이 지금의 은행 예금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라면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디파이죠. 훨씬 더 많은 예금 이자를 줄 텐데.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 허들이 있는데, 이 정책 위반자들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성공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는 정책 위반자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에 필수적이다라고 인정을 지금 표면적으로 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홍콩을 통해서 홍콩의 정책 위반자들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의 필수적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홍콩이. 그런데 홍콩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떤 변화, 뉘앙스적인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영역을 바라보면 조금 더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윌리엄 힌먼, 이 미친 인간의 아들 네이트 힌먼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 처진 것도 비슷하고 얼굴 형태도 비슷하고 머리 약간 반뽀글이도 비슷해요. 야, 진짜 관상은 과학입니다. 정말 아침에 이 사진 딱 보자마자 와이씨, 관상은 진짜 과학이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윌리엄 힌먼의 아들이 이더리움 관련 기업에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투자를 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사로 또 활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야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핀테크 기업인데 2014년도에 출범을 했고, 이때 여기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 핀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이 회사에 누가 투자를 했냐, 이게 바로 네이트 힌먼, 윌리엄 힌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죠. 네,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사직함으로 활동을 했고,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의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네요. 그냥 디렉터도 아니고, 하긴 돈 때려 박았으니까. 네. 그래서 윌리엄 힌먼이 이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을 한 게 단순히 심슨 대처라는 자신의 전현직 직장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동시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투자한 회사가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결과를 야기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는 야 진짜 이게 말이 돼? 진짜 이것들 진짜 다 하면서 지금 막 욕하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 리플에 대한 소송은 정말 비정상 중에서도 아주 많이 굉장히 비정상이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JP모건은 진짜 무서운 회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행기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은행 파산 이슈로 인해서 몸집을 더 키워서 지금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게 지금 JP모건인데,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기타 카테고리로 분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증권보다는 규제가 덜 빡센데 상품보다는 더 빡센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무슨 이런 희한한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의회에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론전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더리움의 어떤 지원 사격을 하는 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힘먼 문서는 사실 SEC가 왜 이더리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힘먼 문서는 미국 의회 규제 방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영향을 주게 되면 이걸 못하겠지. 이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를 못하겠죠. 이더리움이 그러면은 증권이든가 비증권이든가, 그렇게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기타가 돼버리면 XRP도 기타가 돼버려야 되고, 수많은 SEC가 증권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다 기타로 그런 분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JP모건이 그냥 쉽게 말해서 씨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무서운 애들이구나. 그것도 되게 뭐 JP모건에서 좀 유력한 애널리스트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JP모건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XRP 시세 관련해서 다크디펜더의 분석 가지고 여기저기서 기사화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79% 랠리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코인피디아였나? 코인피디아에서 XRP가 3달러를 곧 찍는다고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했어. 이거는 정말 인상적인 579% 랠리에 해당할 거야.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이 다크디펜더가 579%를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가 무려 777일 만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 이거는 슈퍼 앤 웨이브 트렌드다. 이거는 강세를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0.4달러를 한번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강세 패턴에는 영향이 없을 거야. 우리는 컷 패턴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데 0.8917달러를 거쳐서 1.7396달러 이후에는 3.3939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컷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걸 하면서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면 8월 얘기하고 있어요. 8월.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시점 요쯤이거든요. 요쯤부터 이 컵 받고 슬슬 가면서 2달러 찍고 3달러까지 금방 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777일 동안 무려 이어졌던 거대한, 이거 위클리 차트거든요. 거대한 지금 상단 저항이 이번에 드디어 뚫렸다. 브로큰 레지스턴스 777일. 대단하죠. 그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고생을 한 시간이 777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인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3달러 3.3939달러까지 곧 간다고, 언제부터? 8월부터. 괜찮겠는데?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3월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크 디펜더가 언급을 했었고, 딱 그 시점에 맞춰서 랠리를 해주고, 그래서 다크 디펜더가 XRP 분석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술 분석할 때는 이 양반 거를 주로 보고 이걸 같이 갖고 와서 공유를 해드리는데, 일단 소송 결과가 잘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패턴이 무너지지 않고 가려면 뭔가 호재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호재거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리플이 IPO 신청을 할 거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는 적어도 여기까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는 저도 소송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줬을 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뭐 그렇게 동의는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